여기 미국 현지인들도 기겁을 하는 미국 최악의 우범지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마을에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정착하면서 이 마을은 충격적인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을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마커스라고 합니다. 저는 사우스사이드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어요. 맞습니다. 이곳은 미국 최악의 우범지대죠. 그런데 저는 그 위험하다는 시카고 남부에서도 가장 위험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마을을 보고 방탄유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더군요. 그만큼 총소리가 매우 흔하거든요. 저희 마을은 슬럼가 중에서도 슬럼가였어요. GPS에서도 피하는 장소, 벽마다 낙서가 있고 골목마다 깨진 유리가 있는 곳이 바로 저희 마을이었죠. 저는 5살이 되었을 때 이미 불꽃놀이와 총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총소리를 듣고도 움찔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약물 과다복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열리지 않았죠. 그저 그의 옷과 침묵이 담긴 쓰레기 봉투 하나로 그의 인생은 매듭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관통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를 얻으셨고 결국 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어머니를 위해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는 취약하지만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긴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마을의 거리 축제는 시카고에서 꽤 유명해졌죠. 결국 몇 달에 한 번씩 최악의 우범지대였던 저희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지역 행사, 음식 문화, 거리 예술이 펼쳐지며 그때마다 방문객들이 찾았거든요. 이게 저희에게 남은 유일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전신주 사이에 조명을 연결하고 접이식 테이블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춤을 췄고 어쩌면 저희는 이러한 저희만의 콘텐츠로 마을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희망이 점점 싹틀 무렵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세력들은 저희의 작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이사했어요. 사실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집값이 매우 저렴한 저희 마을이기에 가끔 가난한 이민자들이 이곳으로 이사오곤 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인들은 다른 이민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몇 주 만에 중국인 몇 명이 다시 이주해왔어요. 그리고 봄이 되자 거의 12개의 집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모두 중국인이었죠. 알고 보니 저희 동네는 중국 부동산 포럼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저소득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외화 규제가 거의 없이 전체 블록을 매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마을은 이제 여기가 미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중국인들의 쇄도에 기존의 마을 사람들은 점차 밀려났거든요. 문제는 이들은 영어를 아예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미국식으로 행동하려고 하지만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미국 내에 또 다른 작은 중국을 만들 생각이었는지 영어는 아예 배울 생각조차 안 하더군요. 그리고 마을 내 필수 인프라들을 전부 밀어내고 자신들만의 마을로 완전히 개조하며 저희 마을을 완전히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식료품 매장들이 간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인 저희가 읽을 수 없는 빨간색의 구역질 나는 한자 간판들이 세워졌어요. 카운터는 전부 중국인 직원에 영어로 도움을 요청하면 아예 무시당했죠. 마을에 거의 유일하게 있던 오래된 치과는 중국인 전용 클리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제퍼슨 초등학교였던 곳은 이제 중국어로만 운영되는 중국인 전용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센터라고 적혀있긴 했지만 중국인이 아니면 입학을 거절당했죠. 그들은 섞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인들은 마을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교체였죠. 중국 지주들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료를 인상했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중국 가정에 임대하여 불법적으로 유닛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침실이 2개인 집에 4-5 가족이 살았죠. 즉, 미국인인 저희는 이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집을 렌트할 수도 없고 음식을 구매할 수도 없으며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여기는 미국임에도 말이죠. 처음에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저희 가족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저는 식당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저만의 푸드트럭을 시작하여 축제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식당은 일순간에 폐업하고 맙니다. 식당 사장님은 새로 바뀐 중국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2배나 요구했고, 또 마을 사람들은 급속히 빠져나가는데 새로 들어온 중국인들은 자국 식당만을 이용해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며 제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해오더군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리를 지켰던 식당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중국식 국수 식당으로 교체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곳들은 전부 중국어로 적혀진 중국인 사업체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은 침략자에 의해 정복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복자는 동족이 아닌 모든 것들을 배척했습니다. 식당, 살롱, 세탁소 등 모든 곳에서 중국어로만 구인 포스터를 붙였고, 저는 수십 곳이나 지원했지만 제가 듣는 소리는 단 하나였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만 고용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고, 저와 함께 자란 이웃들 모두가 이러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마을을 떠났어요. 그럴수록 중국인들은 더 들어왔고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죠. 그러던 와중 저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저는 쓰러진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빠르게 모시고 갔습니다. 원래 있던 낡은 병원은 한자가 적힌 중국 병원으로 바뀌었지만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진료를 볼 수 있다는 헛소리 따위는 하지 않으리라 믿었어요. 그러나 중국인 접수원은 고개도 들지 않더군요. 저희는 외국인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통역사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도해보세요. 그녀는 영어로 적힌 팻말을 가리킬 뿐 저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간청했습니다. 번역 앱도 사용해봤죠.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신분증, 약, 나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희는 2개의 병원에서 더 거절당했습니다. 같은 이유였어요. 우린 영어 못해요.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외국인이요? 도대체 미국인인 저희가 왜 미국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결국 제가 어머니를 주 병원에 데려갔을 때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또한 만약 어머니가 첫 30분 이내에 치료를 받았다면 어쩌면 어머니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분노했어요. 중국인들의 잔인할 정도로 무정한 모습과 완전히 바뀌어버린 저희 마을의 말입니다. 여기가 외국이었더라도 이런 취급 따위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간신히 빌린 돈으로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을에 남은 거의 유일한 미국인은 저뿐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이곳에서 여전히 해낼 수 있는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존심만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게 떠나는 와중 저는 더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퍼슨 애비뉴는 이제 그 아래에 지에프센로라는 중국어 발음으로 적혀 있더군요. 중국인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려서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망가진 전자레인지나 냉장고까지도 인도 한가운데에 그냥 버려져 있더군요. 중국인들은 거리에 침을 뱉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을 했어요. 소화전 앞에 주차를 했고 멀쩡한 차량 바퀴를 훔치는 중국인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마을을 뒤로한 채 살아남기 위해 시카고이안 버려진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가난한 제가 가진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죠. 월세는 한 달에 $250였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250짜리 집이라니 이곳이 얼마나 형편없을지는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보증금도 없고 신원 조회 따위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잊혀진 미국의 한 부분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상태였고 가로등이 완전히 꺼졌으며 상점 중 절반은 이미 털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더군요. 선생님들이 전부 도망가서 초등학교는 2년 동안 휴교 상태였습니다. 약물 중독자들이 밤에 돌아다녔기에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라져야만 하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저는 이곳 지옥으로 오는 악마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길 건너편에서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에서 내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동양인이었거든요. 이건 딱 봐도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중국인과는 조금 달랐어요.
깔끔한 옷과 수준 높은 매너,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 심지어 이들은 어른들을 지나칠 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같은 블록에 있는 두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동양인들이 몰려들었어요. 피가 끓기 시작하는 데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에 이 패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렴한 마을에 오는 동양인들, 외국인 투자와 읽을 수 없는 언어, 중국인들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계단을 밟고 길을 건너 진입로를 가로질러 소리쳤습니다. 이봐 중국인들, 벌써 다른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거야? 당장 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더군요. 이들은 영어를 사용하며 정중하게 대답했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 이곳 지역에 왔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서서 뒤로 걸어갔어요. 거짓말이겠죠? 제가 탈출했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뿐이었어요. 젠장,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제 남은 돈도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급속도로 불어난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것도 아닌 인도를 청소하기 시작했거든요. 버려진 벽에 낙서를 지웠고 수년 동안 색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른 흙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을 주민들처럼 이 지옥같이 황량한 마을의 환경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요청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그저 조용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녹슨 정지 표지판을 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도구와 장갑을 낀 중년의 한국인 남성들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두 명의 여성이 마을 도서관이었던 곳에 깨진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그리 유창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양동이와 표백제를 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무보수로 말입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주 정부조차 포기한 채 무시되어 왔습니다. 시장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일 뿐인 그들이 도대체 왜 돈도 받지 않고 이곳을 정리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썩은 냄새와 배기가스 냄새가 나던 거리는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부식된 울타리를 하얗게 칠했고 자신들의 잔디뿐만 아니라 이웃 잔디도 함께 깎아주었어요. 한국인들은 고장난 가로등을 자체 배선과 하드웨어로 수리했는데 이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와 다른 마을 주민들은 한국인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며 비웃을 뿐이었어요. 저런 쓸데없는 짓은 이 주일을 채 넘기지 못할 거야. 그들은 여긴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테고 곧 포기하게 되겠지. 정말로 길거리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치워놔도 다시금 더러워지곤 했어요. 약쟁이와 노숙인들 천국인 빈민가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선행에 고마워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변화는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수리한 가로등 덕분에 밤에도 마을이 나름 환해졌고 또 마을 전체가 전보다 깔끔해지자 범죄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사람들은 공간이 더러웠을 때는 더욱 더럽게 쓰곤 했지만 한국인들이 청소한 곳을 다시 더럽히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망가진 사람들 외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상했던 이주는커녕 한국인들은 자체 모임을 조직하여 2달이 넘게 무료로 마을 정화 사업을 벌였고 결국 깨끗한 거리를 고의적으로 망쳐댔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감히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건물 밖에 있는 고장난 우체통 갑판대를 교체하는 한국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돈도 받지 않고 그 우체통을 고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요청하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들 꿈도 희망도 없어요. 가족도 없죠. 우편을 보낼 친구도 없고 그러니 우체통은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혹시 모르죠. 언젠가는 우편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는 것과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 다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서 있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무언가가 제 안에서 휘저어짐을 느꼈어요. 아직은 희망보다는 호기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지옥을 도대체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거셌습니다.
이곳은 주 전체에서 교육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심각한 범죄율에 모든 선생님들이 도망갔고 학교는 버려진 지 오래였거든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교육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은 철로 근처에 버려진 커뮤니티 센터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이 그것을 또 다른 한국인 전용 교회로 바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버려진 건물을 청소했고 모든 벽을 다시 칠하더니 돈을 모아서 책상까지 구비해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앞에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러닝홀, 무료 성인 및 청소년 수업.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건물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곳에 버려진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의 수준은 필요 이상으로 높더군요. 교사는 한국인들의 봉사로 이루어졌고 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들이 교대로 교사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이들 중에는 꽤나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은 미국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가난 탓에 중학교를 중퇴했고 교육에 대한 열망은 늘 마음 뒤편에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교육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었고 저는 이곳에서 수학과 과학, 한국어 과목 등 최고의 한국인 교사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지 가르친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매 세션마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학생들 대다수가 배고픈 상태로 수업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물 중독에 빠져 아이를 버려둔 부모를 대신해 그리고 부모 모두가 일을 하러 나가서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 한국인들은 따뜻한 떡볶이, 수제 불고기 덮밥 등을 만들어 주었고 가끔은 피자나 치킨 텐더 같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만들어 주었어요. 공짜라는 게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한국인들의 호의는 믿기지가 않는 수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음식을 공짜로 나누어 주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국인들의 대답은 한결같더군요. 글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의 부모님이 급한 일이 있거나 직장에 가면 옆집에 사는 어른들이 그 아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우리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굶어야만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모습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죠. 그랬습니다. 중국인들이 마을을 교체했다면 한국인들은 연결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어요. 한국인들이 학교를 세운 지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벽을 파손하던 아이들 중 일부가 이제 벽을 다시 칠하는 것을 도왔고 마을에 숨어있던 몇몇 10대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몇몇 오래된 갱단원들조차도 더 이상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나타났고 한국인들에게 엑셀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지옥 속에 사는 희망 없는 인간들처럼 보였던 마을 주민들은 다들 저마다의 소중한 희망을 숨긴 채 살아왔던 것이고 한국인들이라는 희망을 본 마을 주민들은 마치 빛을 본 반딧불이처럼 몰려들어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도전한 거였어요. 우체통을 고치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던 한국인 아저씨의 말은 정말 옳았던 거였죠. 한국인들이 만든 센터는 2달 만에 주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이곳은 이제 엄연한 인증된 교육기관이었죠. 천천히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언제 총을 꺼낼지 몰라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이 인사하며 반겼어요. 거리의 쓰레기는 점점 줄었고 길거리 폭력 및 범죄가 감소했습니다. 밤만 되면 울리던 총성과 약쟁이들의 신음소리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몇몇 갱단 조직원들은 여전히 마을에서 활개를 치며 올라오던 희망의 새싹을 짓밟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어느 한 한국인 아이가 오래된 갈색 지갑을 줍고 센터의 한국인 선생님께 돌려주었기 때문인데요. 안에는 $800가 넘는 현금이 들어있더라고요. $800라니. 한국인 아이는 이 많은 돈을 보고도 욕심내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그 또한 정직하게 지갑을 그대로 경찰서에 돌려주었거든요. 놀라웠습니다.
미국 그 어디에서도 잃어버린 현금이든 지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거든요. 아무튼 그 지갑의 주인은 갱단 활동으로 버는 돈으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던 션이라는 남자였어요. 그 지갑 속의 돈은 자신의 가족의 한 달 생활비이자 오래된 지갑은 자신의 아버지께 물려받는 유물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자신의 딸의 또래인 아이가 거액의 돈 앞에서도 끝까지 양심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다며 그 길로 갱단을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 같은 소식에 마을은 점점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아이는 그저 지갑 하나만을 주운 것이 아닌 마을 전체에 신뢰를 주었던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없는 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료로 태워주는 카풀 문화까지 만들었고 다방면에서 서로 돕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 크루는 더 이상 한국인들만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 주민들이 구시가지 공원 앞에 모여서 쓰레기를 치웠고 페인트를 덧바르며 낙서를 지웠어요. 오래된 갱단 태그 위는 벽화로 칠해졌고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부서진 그네들을 재건하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권력이 곧 통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을 한가운데서 주 정부조차 버렸던 슬럼가에서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던 것을 말이에요. 그건 바로 희망이었죠. 그렇게 정신을 차렸을 때 아무것도 없던 마을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더군요. 형편없는 치안 문제 때문에 영업을 포기했던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공원은 더 이상 마약 중독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았어요. 이제 가족들의 웃음과 아이들의 버블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실내에 머무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마을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들에게 보답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그들의 가게 간판을 영어로 유지하는 등 마을 경관이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미국인들과 함께 동화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음악과 의복을 가져오며 동네 분위기를 이도저도 않게 만들며 완전히 망쳐버렸지만 한국인들은 동네를 존중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았죠. 저뿐만 아니라 마을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한국인들을 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벽에서 시작되었죠. 오래된 빨랫방 뒤에는 햇볕에 그을린 긴 벽이 있었습니다. 깨진 페인트와 퇴색된 갱단택으로 덮여있죠. 저희는 그 벽부터 변화시키기로 했어요. 바로 태극기와 한복 등 한국적인 것들을 그려넣으며 한국적인 벽화로 벽을 채워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한국인 상점의 영어 간판을 직접 한글 간판으로 교체해주기도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저희 마을의 미국인들을 존중하고 저희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야말로 이기주의에 찌든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화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러한 한국 벽화와 한국어 간판은 거리를 장식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거든요. 마을의 아이들이 한국과 미국이 오묘하게 조화된 마을의 모습을 SNS에 사진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마을은 유명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매우 좋았어요. 하필 그때쯤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을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던 차였거든요. 그렇게 시카고 근교에 살던 사람들이 저희 마을로 놀러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 이곳 마을을 완전히 한국화시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감사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빛을 제공했고 이 마을을 구해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한국인들에게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가 빛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합시다. 얼마 후 전봇대 사이에 빨간색과 흰색 등불이 걸려 있었습니다. 통일과 평화의 한글 문자가 새겨진 보도 타일이 설치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로 된 거리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을 한국식으로 변화시켜 갈수록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며 저희 마을의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K-드라마 테마 벽화거리와 한복을 직접 대여하고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은 단연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리고 호떡과 붕어빵,
그리고 딸기 밀크버니 달콤한 차와 비스킷과 함께 제공되는 한국식 카페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아무도 책을 구매하지 않아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서점은 한국 요리책, 한국어 가이드, 번역된 한국 만화를 구비해두자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엄청난 매출을 거두기 시작했죠. 관광객이 넘쳐나자 주정부는 그제야 저희 마을을 신경 써주기 시작했고, 여러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정부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범죄가 거의 사라져버린 저희 마을인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한때 경찰들 사이에서는 저희 마을로 배정을 받는다면 근무를 하는 것보다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는 편이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지만, 지금의 저희 마을은 순찰조차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해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바로 저였어요. 저는 그동안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인 주인 부부에게 여러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때야말로 제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푸드트럭 사업에 도전해 저만의 음식을 만들자는 꿈을 실현할 때임을 인지했어요. 한식당 주방에서 배운 요리와 저만의 미국 요리를 결합해 만든 퓨전 요리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일단 김치 맥앤치즈볼부터가 그랬습니다. 체다 마카로니를 김치 반죽에 말아 튀긴 후 꿀, 고추장, 아이올리를 뿌린 김치 맥앤치즈볼은 푸드트럭 개장 2시간 안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이 메뉴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끈적끈적한 치즈, 바삭바삭한 크러스트를 맛본 아이들은 엄마를 졸라 두 손 가득 메뉴를 포장해 가곤 했거든요. 불고기 타코는 또 어떻고요? 불고기에 옥수수 치즈, 신선한 고수 라임 김치 슬로우로 속을 채운 토르티아인 불고기 타코는 특히나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많은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이주해 있고, 이들은 불고기 타코를 맛본 뒤 고향에 온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정말로 불고기는 남의 고향까지 떠올리게 할 정도로 완벽한 음식인 것처럼 보였죠. 물론 김치 콜라드 그린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콜라드 그린은 흑인들의 소울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흑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성경처럼 여겨지고 있기에 저는 괜히 콜라드 그린을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요. 그러나 처음에는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보내던 흑인들은 제 김치 콜라드 그린을 맛보자마자 눈물까지 흘리며 정신없이 음식을 흡입하더군요. 소고기 육수에 마늘, 김치, 훈제 칠면조, 목살을 넣고 끓인 김치 콜라드 그린은 흑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최고의 만족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고기 피자나 불고기 버거 등 한식은 매우 수준이 높은 것답게 어떤 음식과 조화시켜도 요리를 확실히 살려주었는데요. 그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라틴계이든 아니면 그 중간쯤에서 온 사람이든 제가 만든 퓨전 한식을 첫입 베어 물었을 때 모두 극찬을 한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확실히 제 노력보다는 한국 음식의 우수성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저는 한국 덕분에 당장 내일 먹을 끼니 걱정을 하던 극빈층에서 벗어나 요리사인 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업률이 거의 50%에 달하던 저희 마을은 한국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관광객들은 미국 전역에서 몰려들었고, 일자리가 없어 범죄에 손을 댔던 전직 갱단원들은 더 이상 범죄를 통해 돈을 벌 이유가 없어져 조직을 그만두고 관광객들에게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했거든요. 한때 일자리가 없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던 이들은 이제 수제 공예품과 비빔밥을 판매하며 순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몇몇 주민들은 주 정부의 지원으로 월급을 받고 벽화를 그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도 잠시, 저희는 곧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고 맙니다. 바로 저희 마을이 발전하고 성공하자 돈 냄새를 맡은 중국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은 메뚜기 떼라고 불립니다. 이들이 모이는 곳은 한치의 예외 없이 슬럼화가 진행되며 결국 도시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해지면 중국인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또다시 슬럼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나온 도시도 그랬어요. 중국인들은 성공적으로 원래의 미국인들을 몰아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이 차지한 마을은 분열되었거든요. 중국 주민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고 각 상점들은 가짜 상품이나 위조품, 비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했기에 결국 원활한 경쟁이 지속되지 않자 돈이 말라버렸거든요. 중국 슈퍼마켓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고 아파트는 반쯤 완공된 채로 남겨지며 범죄가 급증했기에 중국 투자자들은 죄다 철수해버렸거든요.
결국 마을은 중국인들의 욕심 때문에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기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을 완전히 망친 중국인들은 이곳의 돈 냄새를 맡고 번창하는 저희 마을까지 망치기 위해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기회주의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온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유난히 여유만만이더군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이 힘을 못 쓰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며 큰 소리를 쳤거든요. 저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한국인들의 말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역시나 중국인들은 수준 낮은 수작으로 마을 분위기를 저해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식당 옆에 가게를 임대했고 왕스 코리안 바비큐라는 근본도 없는 카피캣 레스토랑을 오픈했거든요. 한국인 직원도 없었고 가짜 한글만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K-팝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BTS라는 라벨이 붙은 인형이었지만 철자의 S는 뒤집어져 있었고 이건 짝퉁 제품이 분명했죠. 심지어 모방 K-뷰티 매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열대를 중국산 스킨케어 모조품으로 가득 채웠고 제품 중에는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것도 있더군요. 중국인들은 한국 소유의 사업에 대해 가짜 비방 리뷰를 남겼고 심지어 한국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빼앗아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 마을에서만큼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비열한 수법이 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 마을은 더 이상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살고 있었죠. 먼저 저희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중국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스카웃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식당이나 카페들은 워낙 저질이었기에 그곳을 한번 찾은 관광객들은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고 다시는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국의 저품질 식당 때문에 저희 마을의 관광지로서의 가치와 만족도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이러다가 중국인들 때문에 저희 마을도 제 고향처럼 관광객이 뚝 끊겨서 망해버리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한국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정말 천재인지 중국인들의 특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중국의 저품질 상점들을 괴멸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왕스 코리안 바비큐는 주방 위생이 상당히 불결했고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중국인 동포 직원들에게 법적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는 임금을 지불하여 근로법을 위반했기에 한 번에 영업 정지로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중국인들의 가짜 한국 카페나 식당도 마찬가지였죠. 가짜 K-뷰티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하거나 발암물질이 들어간 가짜 제품을 속여서 판매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했고 특히나 저희 마을은 주정부가 매우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었기에 모든 절차는 재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전 세계를 야금야금 갉아먹었던 중국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당해내지 못하고 완전히 풍비박산 난 채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저희가 가진 것을 모방하려고 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레시피를 복사할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모방할 수는 없고 신뢰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커뮤니티를 표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마을의 공동체 커뮤니티는 중국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끈끈한 것이거든요. 저희 마을의 성공에 대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범죄와 빈곤에 빠져 잊혀진 마을이 중서부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마을로 바뀌었거든요. 그들은 답이 인프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외국인 투자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도 아니었죠. 이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사고방식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거리를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재건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가져온 것은 단순한 교육이나 기업가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배려의 문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청소를 한다는 마음가짐, 그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존중은 공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명령은 법이 아니라 이웃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연설이나 강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실천하며 저희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매일 조용히 일관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저희 마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제게 미국 최악의 빈민가 중 하나가 어떻게 5년도 안 되어 다문화의 모델이 되었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게서 주정부의 도움, 인프라 건설 등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규율,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 그들의 노력과 공감을 결합하는 능력. 미국인들에겐 없는 능력이죠. 아마도 한국인들이 없는 이상 저희 마을과 같은 기적 같은 사례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메리칸 드림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방금 한국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들이 향하는 대로 한 동네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